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로 여러분 그냥 재밌어 할 것 같은, 왜냐하면 고차원적인 기능을 사실 2시간 동안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흥미 있어 할 만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 내일 1교시는 1시간이 이게 좀 추가됐는데 이쪽 분야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요새 인공지능이 화두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1시간 정도 듣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걸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그 세레브랄 콘텍스트 전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뇌에서 뇌 피질 전 단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이제 맨 아래 척수부터 시작하면 메듈라 오블ongata가 이제 숲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바이탈 펑션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심장 뛰는 거, 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토하는 거, 반사 같은 거를 다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이유로든 손상이 되면은 사람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생명 유지의 핵심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보통 오면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뭐 어디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이고, 이제 뭐 바로 죽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되게 운이 없게 이쪽 부분에서 뇌졸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대뇌 피질 같은 데 뇌졸중이 오면 기능 문제만 유발하는데, 이쪽은 워낙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폰스는 이제 알고 있겠지만 다리뇌예요. 그래서 손해로 오고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미드브레인은 이제 서브탄셜 나이브러를 포함해서 운동 조절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달라무스는 뭔지 알죠, 여러분이? 감각 신호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호가 대뇌 피질 안으로 오고 가는 중계 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이포달라무스는 잘 알겠지만 역시 그 엔도크라인 시스템을 그 마스터하는, 관장하는 부위죠. 그래서 얘네는 역시 숲내랑 비슷하게 우리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어떤 조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장하는 걸로는 체온을 관장하고, 배고픔, 목마름, 피로를 느끼고, 졸리고, 서카디안 사이클도 돌리고, 중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딱 봐서 알겠지만 이게 손상이 된다고 바로 죽을 만한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 손상되면은 수시간, 수일 후에 죽을 수가 있는 정도의 아주 액큐트하지는 않은 바이탈 펑션을 조절하는 게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레브랄 코텍스 아래쪽을 정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겉질을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워낙 잘 배웠을 테니까 그냥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부위가, 이제 고차원 기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위가,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냥 생명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위는 또 변연계가 있어요. 변연계는 이제 안쪽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히포캠퍼스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부위를 변연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모셔널 프로세스에 통합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처리하는 부분이 이쪽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조절에 일부 관여하고,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장기기억, 잘 알겠지만 해마체가 장기기억을 관장하죠. 그 다음에 후각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을 맡으면 특정한 감정이 떠오르는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향 같은 게 딱 나면은 뭔가 기분 좋은 기분이 들거나 이런 경험 다 갖고 있죠. 그게 그런 연결관계가 생기는 이유가, 이 변연계가 향기, 그러니까 후각을 처리하고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과 감정, 기억의 상관관계가 사람 내에서, 동물은 감정이, 동물도 있을 테니까 동물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상관관계가 생기는 이유가 이 변연계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해마체는, 이 해마라는 거하고 덴테이크 자이로스, 엔토리널 코텍스 등의 주변 구조물을 다 합쳐서 해마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기억을,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사람이 장기 기억이 사라져서 다음 날, 그러니까
부분이 손상된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의사를 보면은 그날은 대충 저 사람 내 의사구나 아는데 다음날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장기 기억 형성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해마체가 손상됐을 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스페이셜 내비게이션에 관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길을 잘 찾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찾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해마체가 기능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뉴욕은 굉장히 뉴욕입니다. 런던은 길이 굉장히 복잡해서 런던 택시 운전자들을 MRI를 찍어보면은 해마가 훨씬 커져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 워낙 길을 찾는 일을 계속 하니까 이 해마가 그런 일을 관여하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쓴 부위가 발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가 런던 택시 기사들은 되게 발달해 있다는 게 예전에 이제 유명한 논문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는 대뇌 피질이 아닌 부위를 먼저 이렇게 기능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질을 보면 사실은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이어 펑션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부위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뇌가 가장 크거나 그리고 주름이 왜져 있는지는 알죠. 표면적을 늘리려고 그 대뇌 피질 영역을 넓히려고 주름이 져 있는 건데 가장 또 주름진 뇌도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가장 주름진 뇌는 보면 여기 돌고래가 훨씬 주름져 있죠. 근데 그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만 놓고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건 그냥 재미로 넣은 건데 침팬지를 보면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 사람은 앞장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마가 딱 서 있죠. 왜냐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크기 때문에. 근데 침팬지는 보면은 이마가 뒤로 쑥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근데 이 곡성 탈출의 시절을 보면은 훨씬 이마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사람 같아 보여지죠, 침팬지가. 그 이유가 우리 사람의 특성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발달해서 이마가 이렇게 좀 위쪽으로 서 있게 됐기 때문인데 어쨌건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인간답게 하는 하이어 펑션을 담당하는 부위가 되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우리 사고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직 모르죠. 우리가 뭐 뇌과학이 이제 21세기에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어쨌건 이제 알고 있는 기능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프론탈 로브에서 이 알고 있는 기능은 대부분 뭐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손상이 된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거예요. 어떤 특정 부위에 뇌졸중이 오거나 뭐 사고가 나서 어떤 특정 부위가 파괴된 사람이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뇌에 대한 정보가 쌓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포함하는 전두엽이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뭐 실행하고 이런 데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그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거 들어봤죠.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론탈 로브에 속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언어를 표현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걸 말로 내뱉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언어의 익스프레션에 해당하게 돼요. 그 다음 베르니케 영역은 파리에탈 로브에 존재하는데 이건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라서 우리가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면 남이 얘기하는 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반대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은 남이 하는 얘기는 알아듣는데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단어를 아무렇게나 막 조합한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는 게 브로카 영역이 파괴된 사람이죠. 그래서 익스프레션하고 언더스탠딩의 차이를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 정서, 뭐 우리의 인성, 우리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미국에서 이제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예전에 1800년대 그 쇠 지렛대가 머리를 관통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프론탈 콜텍스 손상의 예인데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파괴되면서 완전히 계획도 못 세우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인성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영역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차근차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역들의 기능도 알게 됐죠. 그래서 파리에탈 로브는
체성 감각 정보, 센서리 콜텍스가 존재해서 체성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1900년도에 뇌 수술이라는 걸 실제로 뇌를 열어볼 수 있게 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은 뇌를 연 다음에 전극으로 이 부분을 틱틱틱 자극하면 우리가 어떤 감각을 딱 느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도를 그리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호문클루스라는 지도를 그리게 됐어요. 우리 뇌에서 이 체성 감각 영역이 얼마나 신체 부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조금씩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알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오시피탈 로브는 시각 정보 처리, 이런 쪽은 다 배웠죠 이미. 그래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템포럴 로브에 청각 정보 처리하는 부위가 있고 시각 정보에 좀 고차원적인 처리를 하는 부위가 또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형계도 이제 템포럴 로브 안에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로브마다 기능이 나눠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국제화의 원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국제화라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특정 영역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죠. 그리고 성인에서는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특정 뇌 영역이 손상이 되면 뒤에 이제 플라스티시티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영역에서 그 기능을 커버를 해줘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일수록 이 가소성이 뇌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렸을 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건 이 가소성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 일부 변화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점점 특정 부위가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고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어디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알면 되고 뇌 영역을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신경과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더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세레브럴 콜텍스를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세레브럴 콜텍스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발생학적으로 이제 뇌는 아키콜텍스, 팔레오콜텍스, 네오콜텍스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양서류뇌, 파충류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점점 복잡한 구조로 발달을 해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90% 정도가 이 네오콜텍스, 신피질이라고 하는 새롭게 이제 고등 생물에서 만들어진 부위가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네오콜텍스, 세레브럴 콜텍스, 네오콜텍스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실은 몇 가지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피라미달 셀이라고 그래서 주체신경 세포라고 그래서 약간 삼각형 진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세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텔레이트 셀, 인터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더 작고 좀 별형으로, 그러니까 돌기가 사방으로 뻗은 것처럼 생긴 세포,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얘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세포라고 사이사이 껴가지고 신경을 지지하는 세포가 사실은 수적으로는 더 많은데 이런 애들이 여러 모여서 뇌 세레브럴 콜텍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네오콜텍스는 기본적으로 6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6층을 보냐면은 뇌를 이렇게 섹션을 해서 보면은 형태학적으로 6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6개의 층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네오콜텍스의 6층 구조 특성이고, 그 다음에 저등 콜텍스일수록 층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키콜텍스, 가장 오래된 콜텍스는 3층, 팔레오 콜텍스는 4,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세포가 피라미달 셀하고 스텔레이트 셀이라는 게 이 층들을 이루는데, 이 피라미달 셀의 크기도 다르고 이 피라미달 셀이 위주로 있느냐 스텔레이트 셀 위주로 있느냐로 이 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층이 나눠지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딱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에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피라미달 셀하고 스텔레이트 셀을 구분하자면은, 피라미달 셀은 먼 영역으로 엑손을 뻗을 수 있는 세포예요. 즉 다른 영역으로, 뇌의 다른 영역으로 엑손을 뻗을 수 있고, 스텔레이트 셀은 인터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뇌 영역,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서만 정보를 주고받는 세포를 이 스텔레이트 셀 인터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결국은 다른 스텔레이트 셀이나 이 내부의 피라미달 셀한테 신호를 주고받고,
피라미달 셀은 그 제한이 없어요. 내부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깥쪽 영역으로 뻗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각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보면은 당연하지만 이제 탈라무스를 거치죠. 그래서 각 감각 신호가 전달되는 탈라믹 뉴클레우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탈라무스를 거쳐서 이게 빨간색이 에이프런트예요. 그러니까 뇌로 들어오는 신호.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게 4층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센서리 콜텍스는. 그래서 4층에 있는 스텔레이트 셀로 들어가고, 이 스텔레이트 셀이 이 보라색은 내부 신호예요. 피라미달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죠. 보통은 4층에서 2, 3층으로 가요. 이 순서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콜텍스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4층으로 들어갔다가 2, 3층에 있는 피라미달 셀로 신호를 보내면 이 피라미달 셀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른 콜텍스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5층에 있는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럼 5층에 있는 세포는 또 다른 콜텍스로도 보내는데 대부분 이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2, 3층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이 보내는 신호는 다른 콜텍스로 가고, 5층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에서 보내는 신호는 콜텍스가 아닌 서브코티컬 에어리어로 가는데, 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층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 층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죠. 뭐 해부학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대부분 얘기하니까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 층이 기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기능이 어떤 거냐면 어떤 층은 신호를 받고 어떤 층은 내보내고, 근데 내보내는 영역이 층마다 또 다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제화 원칙에 의해서 콜텍스는 이루어져 있는데 각 영역이 특정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특정 기능을 하는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차근차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한 신호 처리부터, 이제 시각을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1차 시각 피질에서 단순한 뭐 직선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데, 점점 시각 피질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한 형태를 구분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신호를 처리하는 모듈에서부터 점점 고차원적 신호를 처리하는 모듈로 단계를 건너가면서 신호를 처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각각의 모듈이 뇌의 특정 부위에 정해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이 순수하게 잘라가지고 세포 구조만으로 이제 사이퍼 아키텍처를 구분해서 브로드만 에어리어라는 랩을 발표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900년대 초쯤일 거예요. 초중반. 근데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겠죠. 뇌를 일일이 썰어가지고 형태학적으로 다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대체로 각 이 영역들 이제 번호로 붙여놨는데 각 영역이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나중에 점점 실제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만큼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브로드만 영역은 뭐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엄청 욕먹겠지만 어쨌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뻥 뚫어놓고 나오면 미쳐버리겠죠.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건 이 뇌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차이는 조금씩은 있어요. 층의 두께 같은 게 막 바뀌는 거예요, 영역마다.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은 코티칼 칼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기능의 기본 단위가 돼요. 코티칼 칼럼이 뭐냐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느 정도 동그란 영역마다 다른 기능을 위치하는 게 뇌에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가 하는 기능은 이게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패턴 리커그니션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특정 패턴을 인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각 피질이 대표적인 예인데, 시각 피질의 코티칼 칼럼을 나눠보면은 뭐 색을 인지하는, 특정 색을 인지하는 칼럼도 있고 특정 방향을 인지하는 칼럼도 있고 이렇게 모듈화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빌딩 블록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코티칼 칼럼이 이제 일종의 빌딩 블록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이 쫙 배치가 되면서 이게 통합적으로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실제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뇌를 지도를 그려보면 뭔가 살짝 떨어진 칼럼 같은 구조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칼럼이 특정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정보를 처리하냐면 간단해요. 점점 고차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패턴 리코그나이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특정 패턴을 인식하는 게 칼럼의 기능인데,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특정 패턴을 인식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각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가장 하위 시각 피질에서는 예를 들어 글자 러브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특정 이제 알파벳의 특정 부위만 칼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칼럼마다 이제 특정 방향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인식한 방향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글자가 또 다음 단계 뇌로 가면은 이제 하나의 알파벳이었던 게 단어로 바뀌고, 그다음에 결국 단어라는 거는 그 의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가 만들어짐으로써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뭐 말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느끼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쨌건 근데 자기가 떠오르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글자만 봐도 이어지죠. 그게 이어지는 이유가 우리 뇌는 점점 고차원적인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연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커넥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 다음 영역으로 연결이 되고 다음 영역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기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커넥텀이라는 거의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커넥텀은 뇌 영역 간 연결 지도인데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발족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커넥텀 완성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판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밝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꽤 많이 밝혀냈고, 실제로 뭐 이런 식의 지도를 그려요. 각 영역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지도인데, 어쨌건 뇌의 각 부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일단은 아주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특정 부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지도를 그리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점점 더 뇌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있죠. 우리가 부분의 기능을 알고 있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점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굉장히 훨씬 더 풍요로운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아직은 상당히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커넥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커넥텀을 갖겠죠. 우리가 어떤 비슷한 형태, 우리가 외모가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 4개 있고 5개 있고 막 다 다르지 않은 이유가 유전자가 똑같은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처럼 이 커넥텀도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상세한 연결을 결정하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유명한 이 법칙으로 결정이 돼요. 어떻게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라는 유명한 원칙인데, 즉 함께 작동하는 부위 그 세포 간의 연결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그게 주 연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시냅스가 얼마나 많냐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시냅스를 먼저 갖고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있는 대로 연결을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발달 과정에서 해당 입력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코티카 칼럼 간의 연결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뇌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수를 연산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연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게 산수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뇌에서 그 연결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건 이제 바꿀 수가 없죠. 처음에 형성이 돼버리면 어른이 되면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이 물론 훈련을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원래 빠른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이루어지면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원칙에 의해서 더 추가적인 연결이 사라져 버려서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연결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인의 뇌 형태로 연결 형태로 바뀌어가는데,
이 과정이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이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도 이제 잘 못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뇌졸중인데,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도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혈관경으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6살, 7살 때 뇌졸중이 와서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을 관장하는 부위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 팔을 처음에 못 쓰는데, 성인은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게 엄청 힘든데 어린애들은 자연스럽게 오른팔을 다시 쓰게 바뀌어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는 이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에 의해서 뇌 회로를 바꾸는 기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건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 연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어서 이제 청각 피지라고 시각 피지를 예를 든 건데, 이제 발달 과정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여분의 연결이, 그러니까 귀에서도 시각 피질로 가는 연결이 있고 눈에서도 청각 피질로 가는 연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태어난 순간에 근데 청각 신호가 청각 피질로 기본적으로 훨씬 강하게 가고 시각 신호가 시각 피질로 기본적으로 훨씬 강하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분의 연결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져서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시각 피질은 시각만 처리하고 청각 피질은 청각만 처리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각 신호는 전혀 안 오는 반면에 원래 있던 그 청각 피, 그러니까 귀에서 오는 시각 피질로 가는 신호가 조금씩 계속 강화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각 피질에서 전적으로 청각만 처리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각 피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처음에 엄청 많은 연결을 갖고 태어나서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남길 연결하고 없앨 연결을 판단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일어나고 어른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플라스티시티가 잘 일어나는지 예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혹시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쌀알을 막 던져가지고 쌀알이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이제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감지해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쌀알을 던져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 완전히 꺼졌는데 막 쌀알 던져가지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게 안 되겠죠? 보통 사람은 원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선천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Ben Underwood is blind. Both eyes were removed when he was 3, leaving him with no vision at all. So how on earth does Ben do this? And this? And even this? I don't think I've ever come across somebody like that. He was quite unique. Ben lost his eyes to cancer, but unbelievably, he's taught himself to see with sound. If he chooses to go out there and ride that bicycle, let him ride the bicycle. It's got to be very smart. Somewhere in there, it's a little genius going on. I would consider myself born. Ain't nothing wrong with me. 하는 건지 알겠어요? 서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반사되는 음을 들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 시각 피질을 전부 청각 피질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청각 신호 처리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인에서는 거의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성인에서 된 사람이 몇 명 얘는 있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눈을 잃은 애들이 이 기능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런 정도로 뇌의 플라스티시티가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회로를 어렸을 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티시티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른에도 갖고는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건
이렇게 출생 시에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태어나지만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의 연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커넥텀에 의해서 정해진 연결이 굉장히 병렬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뇌는 이제 컴퓨터랑은 다르게 굉장히 정보 처리 능력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병렬로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사방으로 보내죠. 한 그 코티컬 에어리어에서 다른 영역 한 군데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모든 영역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걸 병렬 처리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보다는 이제 우월한 지금까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보 처리 능력은 이미 그냥 순수하게 초당 계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뇌의 계산 능력을 환산한 능력은 이미 컴퓨터한테 밀렸어요. 슈퍼컴퓨터들 페타플롭 이 계산 능력을 보면 사람의 뇌 페타플롭이 몇인지 내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전에 뇌한테 밀리긴 했는데 근데 어쨌건 아직은 사람 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지금 완성돼서 태어났으니까 컴퓨터는 다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내일 이제 프로그래밍을 안 해줘도 배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뇌는 일단 이 커넥텀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죠. 모든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연결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가소성에 의해서 우리 뇌는 기능을 완성해 가게 돼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의 연구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을 처리하는 시각피질 영역하고 이제 이거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쥐를 보면은 여기 코털이 딱 정해진 개수에 정해진 배열로 이렇게 나거든요. 쥐는 코털이 사람으로 따지면 손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쥐는 어떤 데서 살죠? 보통 어둡고 좁은 데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앞으로 전진할 때 뭘 쓰면 되겠어요? 코털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촉각 요소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쥐가 움직이는 걸 보면 코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처럼 탁탁탁탁 쳐가지고 어디 뭐가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털이 굉장히 중요한 센서리 에어리어를 차지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감각을 차지하는 호문클루스라는 걸 그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해보면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쥐는 이 코털에 해당하는 영역이 가장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뇌에서 특수한 염색을 하면 이 코털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쥐가 어렸을 때 코털 하나 딱 뽑아버리면은 그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은 코털에서 입력이 안 들어오니까 이 영역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줄어들고 다른 코털이 이 영역을 차지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눈이 먼 친구가 시각 피지를 청각 피지로 대체해가지고 청각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듯이 얘네도 이제 남은 영역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 훨씬 잘 일어나고 그래서 대표적인 가소성의 특성이 완벽한 결정기를 갖는 현상은 몇 개가 없는데 결정기라는 현상이 있어요. 결정기가 뭐냐면 특정 시기에까지만 이 가소성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가소성을 결정기를 갖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 발견된 이 결정기의 예가 콘레드 로렌츠의 거위 실험은 여러분 이제 들어봐서 다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거위가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처음 보는 물체를 어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따라다녀요. 근데 콘레드 로렌츠가 이걸 발견하고 이제 이 특정 시간 기간에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 발견된 어떤 뉴럴 플라스티시티의 결정기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적인 또 실제 사람에서 발견되는 결정기가 여러분 사시가 뭔지 알죠? 여기 지금 이 얘가 사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어날 때 외안근, 눈을 조절하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를 사시라고 해요. 근데 얘네 이 사시로 태어난 애들 시각 피질은 여기에 적응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보기엔 이상한데 얘가 사물을 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을 안 느껴요. 근데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실은 이제 외양근을 좀 잘라붙이고 해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처럼 보는 방향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수술을 해서. 근데 수술을 해봤더니 6살이 넘어서 교정을 하면은 이 복시가 돼가지고 한쪽 눈의 입력을 그냥 버려버려요. 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쪽 눈이 멀게 돼버려요. 6살이 넘으면. 왜냐면 이 시각 피질이
이 플라스티시티가 제대로 일어나서 이제 바뀐 시야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각 피지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는 입력 하나를 포기해버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6살 이전에 교정을 하면은 시각 피질이 완벽하게 재배치가 일어나서 두 눈이 보는 그게 처음에는 복시가 나타나는데 점점 정상 시야로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살 이전에 사실은 교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룰로 딱 정해졌는데 이게 사람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결정기예요. 굉장히 스티프하게 바뀌어요. 6살 전후로 해서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 배우는 것도 몇 살, 물론 그건 아주 스티프하지는 않지만 몇 살 이전에 배우면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고 아닌 그런 것도 일종의 결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뇌의 특정 기능은 굉장히 한정된 기간까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소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가소성이 이 환상지라는 거예요. 환상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여기서 손가락이 잘린 예를 들어놨는데 성인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2, 3번 손가락이 사고로 잘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감각 피질 내에는 원래 2, 3번 손가락을 담당하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4번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스물스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가소성이 일부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환상지인데 근데 어렸을 때 일어나면 이게 완벽하게 1번, 4번 손가락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성인에서 잘리게 되면 애매하게 가소성이 일어나서 문제가 뭐냐면 4번 손가락이 뭐가 물체가 닿으면은 이 잘라진 2, 3번 손가락에서 닿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로가 재배선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더 최악의 문제는 이 4번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면서 2, 3번을 침범하는데 감각 영역이 통증 영역을 침범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4번 손가락을 살짝 건드렸는데 2, 3번을 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최악의 환상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어쨌건 나이가 들면 가소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환상지나 환상통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부만 가소성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신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도도 다 다르고 통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고 그냥 감각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환상지, 환상통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이 가소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소성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양한 나이대의 뇌를 아마 만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 뇌를 뭐 만지는 건 해부학자 아니면 어려울 거고 이제 나는 쥐를 연구하니까 쥐 뇌를 실제로 만져보면 어렸을 땐 되게 부들부들한데 크면 딱딱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딱딱해지는 게 이제 가소성 감소하는데 관여를 해요. 뭐냐면은 가소성이 일어나려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더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뭐 묘사하듯이 말하는 뇌가 딱딱해졌어 하는 말이 실제로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뇌가 점점 딱딱해지고 변화가 잘 못 일어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소성을 감소시키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소성이 일어나는 일단 가소성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 일단 하이어 펑션의 이거를 뒤에 이제 아마 신경 뭐 이쪽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좀 더 상세하게 배울 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건데 우리가 뇌의 기능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뇌 기능을 알아낸 방법이 대부분 우연에 의존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나거나 뇌졸중이 온 환자한테서 정보를 얻었었죠. 근데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뒤에 나올 펑셔널 MRI 같은 방법으로 뇌의 활동을 측정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라는 걸 실제로 측정해서 원하는 부위를 찾아낼 수 있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연히 찾아내는 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행동을 시키고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밝혀낼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당연히 옛날에는 엄청난 저해상도에서 점점 해상도가 높아졌을 텐데 그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처음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 EEG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뇌 표면에다가 전극을 딱 대놓고
뇌 전체의 활동이 아주 크루드한 신호를 측정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신경세포는 뼈 안에 들어있는데 뼈 바깥에 피부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신호를 측정하니까 엄청 크루드하겠죠. 근데 어쨌건 이게 첫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해진 게 이제 스컬을 띄어내고 뇌 표면에다가 이 전극을 덮어가지고 측정하는 게 일렉트로코티코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좀 더 정교하겠죠. 이제 어쨌건 간에 이런 방식으로 정기적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방법들은 주로 피라미달 셀의 활성을 반영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세포 중엔 얘가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또 중요한 게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EEG, ECG를 측정을 해보면 주로 피라미달 셀의 활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측정조차도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냐면 세포가 익사이테이션이 되면 소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소듐이 들어가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전극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전하를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니비션이 돼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클로라이드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저기서 플러스로 측정이 되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근데 문제가 보면은 이게 전극에서 먼 쪽이냐 가까운 쪽이냐에 따라서 이 시그널 측정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아까 익사이테이션이 되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익사이테이션이 전극에서 먼 쪽에서 측정이 되면 먼 쪽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생기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위치나 억제가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서 또 도가 막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상도가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래서 EEG 기록으로는 뇌 조직의 흥분 및 억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단지 신경세포 활성도의 종합적인 경향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뭐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표준 기록 전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자처럼 써가지고 딱 정확한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신호가 바뀌면 어느 부위의 활동이 변한다 이런 게 이제 점점 경험적으로 누적이 돼서 진단학적으로 뭐 이제 그 간질 환자 같은데 관질 발생 부위 같은 걸 확인하는데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 파가 기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EG는 이제 크게 4개 파로 나눠요. 베타, 알파, 테타, 델타 파로 나누는데 이제 보면 이제 헤르츠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파속이 빠르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사람 상태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8Hz를 기준으로 이제 알파파는 플러스 4 정도까지 사이를 알파파인데 이때는 이제 눈 감고 편안하게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보다 더 크면 베타파라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 중일 때, 그리고 테타파는 이제 졸리기 시작해서 잠들라 그럴 때예요. 이제 4까지. 여기는 지금 테타, 알파, 베타가 다 있다고 지금 보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베타에 있나요? 베타에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뭐 미래에는 이런 걸로 출석을 부를 수도 있겠죠. 알파 이하로 내려가면 안 온 걸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 의식 상태를 파장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빠르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 활발하게 뇌가 활동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라질수록 우리가 활발한 거고 느려질수록 이제 잠에 빠지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면의학이라는 거, 이비인후과를 이제 하는 친구들의 굉장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수면의학이에요. 워낙 요새는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TV 같은 데서도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수면의학 클리닉에 가면 재워놓고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수면 단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뇌파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아니 그 전에 이것만 한번 봅시다. 근데 90분에 한 번씩 이 웨이브 패턴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단위의 배수로 자는 게 좋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잠의 패턴이 90분에 한 번씩 한 패턴을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로우 웨이브 슬립 패턴이 계속 1시간 반 간격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때마다 중간에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램 슬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눈 뜨고 자는 친구들 자고 있을 때 옆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눈이 막 돌고 있어요. 뜬 사이로 막 눈이 돌고 있는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눈 뜨고 자는 친구 옆에 있으면 그때 가끔씩 봐봐요. 그러면 눈이 막 도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슬립이라는 때 꿈을 꿔요.
그때. 근데 우리 그때는 깨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이미지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뭐 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전날에 일어났던 일에 베이스를 해서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생뚱맞은 꿈은 아니고 자기 깨고 나서 그 꿈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전날에 있었던 일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때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일의 기록을 재생해가지고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이때는 깨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파라독시칼 슬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깨 있는 이미지인데 깊이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면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특정 부위의 신경 활성의 증가가 필요한 액티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뇌졸중이 이 잠을 유발하는 부위에 뇌졸중이 온 사람은 잠을 정말 못 자요. 잠이 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든다는 것 자체가 액티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위의 신경활성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잔다는 게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특정 뇌 부위의 활성이 필요한 액티브 프로세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파장을 좀 보면은 졸리기 시작할 때가 제일 빠르겠죠.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잠의 1단계가 되면 테타 웨이브 이제 느림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빠르다가 점점 느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 굉장히 큰 느림파가 나오는데 이거 K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큰 느림파가 나타나는데 중간중간 빠른 파도 좀 나타나는 좀 애매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잠이 들면 굉장히 느린 이 K 컴플렉스 수준의 느림파만 계속 나타나는 단계가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깊게 잠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시 막 빨라지면 그게 바로 렘슬립이에요. 이때 보면 이제 눈이 막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의 단계를 이렇게 계속 90분에 한 번씩 반복을 하면서 자는 건데, 우리가 수면의학자들은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 스테이지마다 몇 분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패턴이 바뀌어 있으면 아 이제 잠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잠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지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조금 졸릴 때, 그리고 렘슬립, 진짜 깊게 잠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해지는 거를 뇌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사 판정은 EEG를 찍어서 플랫해지면 뇌사로 부르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도 뇌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죽은 걸로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장기 이식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사 판정의 EEG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질파라는 것까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간질이 뭔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보통 있었던 것 같은데 내 학생 때도 몇 명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 발작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때 EEG를 측정하면 이 간질은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공통점은 크기가 굉장히 큰 스파이크를 동반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크기가 보면 대충 뭐 10, 20 뭐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간질파는 막 100도 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파이크를 동반하는데 이건 이제 간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때 좀 더 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크기가 크고 뭔가 난장판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규칙적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기가 큰 스파이크를 동반하는 것을 간질이라고 불려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할게요.